사회주의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합법적 방법, 의회적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절차에 따라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뭘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합법적 방법으로 바꾸니까 이게 소란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혁명적으로 사회주의로 만드나 민주적 사회주의로 만드나 그 만들려고 하는 사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다 위험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민주의라고 사회적 민주주의, 이건 이미 전향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또한요 혁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이 공산 정권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연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3월달 한 달 뒤에 토지개혁령이라는 합법적인 법령을 가지고 모든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중요산업 국유화령이라고 내려 합법적 법률을 가지고 모든 사유재산을 중요한 사유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10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1950년도 중반 됐어야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 과정에서도 매우 합법적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구나 아셔야 돼요. 동부 공산화 과정에서도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다 공산화했잖아요. 불법적 방법도 했지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정당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산화 시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냐 하니까 법률만 4,025건을 바꿨고요. 지금 명령은 제가 숫자를 확인 못했습니다. 조례는 지금 8만 건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법률을 바꾸려고 대기하고 있는 법령 숫자가 23,000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이와 같은 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법들이 4,000건, 4,025건만 하더라도요, 도대체 그 안에 얼마나 합법들이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2018년도 3월 달에.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헌법안을 보니까 사람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 속에 자유자를 뺐다가 막 저항을 하니까 다시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주체,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갖는다. 이런 자유의 향유 주체를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빼고 사람으로 집어넣어요.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를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향유에 대한 기본권을 누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인도 누리고 조선족도 누리고 이슬람인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를 보고 바로 나한테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기본법, 마을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야 이게 대한민국의 저변에 있는 국민의 인종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주민자치 주민 속에 외국인 제외놓고 다 집어넣어 주민으로 해서 주민자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이 사람 중심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주체사상의 그 사상을 가진 혁명적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따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것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 속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사람이 우선이다. 현수막 안 보셨습니까? 아니 고속도로가 차량 중심이지 사람 중심입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곳곳에 보면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도시. 우리 국민 속에 주체 사상이 그냥 저변에서 빨리 끌어 5년 동안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뭐 근로자를 노동자로 마르크스적 개념으로 바꾼 거나 또 차별금지 조항을 넣은 거나 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어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면, 헌법상 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주체사상 요구에 그 다음에 그거를 전파하고 조직하고 확산하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일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다.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북한이 내려오면 바로 그냥 접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정도로 헌법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근저로부터 해체하려고 했던 아주 악의적인 헌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법률만 헌법은 그렇고 법률도 보니까 수많은 악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주민자치기본법. 제가 그 법안을 보고서는 희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다. 헌법이 바뀌는 것 같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국민 깨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결국이라는 책을 작년 3월 달에 썼는데요. 얼마나 급했던지 8일 만에 썼습니다. 8일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개정판을 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정당만 바뀌면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고 그렇게 낙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을 바라보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시위도 해주시고 해서 결국은 이 법이 저지됐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저지가 안 됐다면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대한민국 하부 3,500여 개의 읍면도를 완전히 장악했어.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해서 유권자를 완전히 그들이 손안에 넣었어. 그들이 원하는 선거 때마다 승리하고 영구 집권체를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종의 어떤 멍에를 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하는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됐더라면 올해 대선은 사실은 작년 대선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법 하나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 단위에서 어떤 주민도 성별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의미하는 성별이라 하면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의미한다고 그들의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 금지뿐만 교회들이 막으려고 거기에만 모두 몰려가지고 있을 때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고 보면 차별 금지도 그냥 다 적용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요. 저도 차별금지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허용한 법안이고 반기독교 법안에 치중한 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안을 보니까 아니에요. 23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3개 조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20개를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2개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 이게 결국은 뭐냐?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는 교회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게 마치 차별금지는 기독교만 파괴하는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국민들한테 알려야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사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든 선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거기에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하면 교회에 되어 있는 좌파들이 반발할까? 공격당할까? 그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마치 기독교만 파괴하는 것처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 아니 세상에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놨으니 자 그러면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박사과정 나온 사람이 석사과정 나온 사람이 학사 나온 사람이나 좋은 대학이나 나쁜 대학이나 월급 똑같이 주면 누가 박사를 들어가냐고요. 대한민국 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노동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왜 그 내용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기업을 다 파괴한다는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교적인 문제만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눈을 봉쇄하고 실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파괴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천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다른 댐이 무너지는 거는 다 못 보게 하는 잘못된 룰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받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할 의무가 우리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북한의 손나기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문제. 지금 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 국가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인호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아유 이 책이 좀 진작 나오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책을 쭉 보시더니 이 책의 핵심은 국민을 깨워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와 같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내용이 핵심, 국민을 깨워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금까지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연세 드신 그 어떤 이거 이사장이니까 이분은 공산주의를 알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나와서 이 소련, 러시아를 연구했고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대남 전략이라든가 이 공산주의 전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지 않은 걸 심히 한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는 뭐냐면 40년의 저의 인생을 이 책 하나에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만 보면 뭐 이렇게 완벽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적어도 이 책 하나면 대한민국은 오늘 이와 같은 혼선된 체제적인 적어도 종식시킬 수 있다. 쏘가서 적어도 그들의 편에 들어가서 잘못된 줄다리기 하는 것은 막으시다. 아까 말씀해 강분열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이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 프레임 가지고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면서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면서도 좌익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을서 빨리 해방시키자 젊은이.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던지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짜자. 제가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시위를 보면서 안 되겠다 나.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추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니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또 종북 세력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제가 그 책에서요 좌익들이 쓰는 용어를 몇 달 전에 만들어진 것을 제가 확산시켰습니다. 친북 세력과 종북 세력은 구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종북 세력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상 지형으로 다시 재편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나누면 그 뭐 다른 어떤 용어로 혼선을 가져오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때 책을 만들었을 때요 좌파 진영이 얼마나 저를요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책이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책을 분석하는 좌당을 결정하고 민변 참여연대 온 좌파 단체들 다 몰려가지고 이 반대 세력을 그 일거리 초상 책이 뭐냐고 분석 자단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교수가 서울대 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이 책을 매우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스스로 나로 하여금 나는 대한민국 세력인가 반대한민국 세력, 대세인가 반대세인가를 스스로 나를 규정하게 하는 책이다. 과거에는 나는 진보 세력이라고 해서 민주 세력이 해서 막 그냥 정의감에 불타고 우군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내가 혹시 반대한민국 세력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 있잖아 진보라고 자부하는 세력들에게 스스로 너는 반대한민국 세력일 수 있어 일부는. 그 다음 나머지는 빨리 이탈해. 지금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과 너 합편을 놓고 줄을 당기면 되겠어? 빨리 이탈해.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신뢰가 확실하게 지키면 쉽습니다. 저는요 현재 대한민국을 제가
이 대중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까? 이런 책을 만들고 소책자 만들고 지금 이 반대한민국 세력에 비밀이 드러나다 그거를 과거의 그 책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연구해가지고 사실 20권 이상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엑기스로 만들어 이 책을 만들었고 이거를 또 요약해가지고 책 선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을 딱 32페이지짜리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이게 아까 말했던 이노 이사장이 말했던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 실체적 진실을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체제전쟁 상황이 있는지를 여기에다가 담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냥 한 20분 보면 이야 심각하네 이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이라는 이 책은 이제 개정판 되면서 290여 페이지로 나왔는데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이 마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만약에 현재처럼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머지않아 아마 이 권력을 빼앗길 것이고 유권자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보다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마을이라는 뭐 그냥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주민들 3,506개의 읍면동별로 모든 주민들 다 깨워서 우파들이 모래알이 아니라 우리 우파들도 이 조직을 통해서 뭐냐면 콘크리트를 만들고 유권자를 우리가 장악하자.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체제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자.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또 요약해서 32페이지로 만든 게 바로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6.25 전쟁 때 이미 우리는 마을에서 그렇게 좌익과 우익이 그러니까 좌익이 북한군과 함께 우익들을 체포하고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학살한 그 당한 그 처절한 어떤 그 마을 주민들 간의 사상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전쟁이 이미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한 70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마을에서 좌파 주민들이 또 마을을 장악하고 우파 주민들을 통제하고 옥죄고 이제 여차하면 피를 흘려야 될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돼요. 빨리 주민들 깨어나서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총재가 돼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마을을 잠깐 가보니까 아니 불길이 장난이 아니고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군님들도 투스타 원스타 장군님들도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뭐 폼 잡을 때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읍면동 마을 대표를 장군님이 하는 경우까지 있는 걸 보면 지금 이것은 이미 밑바닥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고 왜? 그게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이제 스스로의 수호 운동이 이제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젊은 학도병들이 자기 뭐 군벌 없이 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시험을 받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이제 미국이나 국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일어난다면 이 승리의 모델 앞으로 세계의 네오마르크시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너무 딴 데 좀 흘렀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소나기에 놀아나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에서는 이제 적기가 왔다.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 그냥 뭐 비합법적인 무장 공비를 보낸다든가 이 정도는 했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인 정당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합법적 정당 진출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하여 이제 NL계, 그러니까 전국연합, NL계의 어떤 전선체인 전국연합에서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기를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다.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잡는다. 이런 뭐 어떤 목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D 계열이 주도해서 만든 민노당 속으로 막 줄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하여 실제 3년 내에 민노당의 당권을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2006년도 이제 1월 달에는 주사파 중에 주사파요. 북한에 대해서 철저히 추종하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한 번도 당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노당은 이제 완전히 종북적 정당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원래 당을 만들었던 PD 계열이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만든 게 진보신당입니다. 어쨌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위기로 치닫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지금요 2000년도 이후에 간첩단 사건이 여러 개 있었죠.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의 간첩 사건, 그 다음에 2011년 8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21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저작년 7월 달에 적발된 충북 동지의 간첩 사건. 이 세 개의 간첩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공통점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그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주사파 중에 주사파요. 북한에 따라서 철저히 추종하는 혁명가 그룹인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1심에 왕재산 충북동지에다가 다 연결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협인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심의 간첩단 사건은요, 간첩 사건은 2006년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국정원장은 김승규 원장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국정원에 있는 수사국이 그거를 접근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핵심 내용은 뭐냐? 북한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이 바로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연합으로 하여금 바로 민노당에 있는 당권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적극 공작 지원하는 한 사건이 바로 1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초에 완전히 이석기 그룹이 경기동부연합이 완전히 민노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지령물을 보면 이게 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자,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북한의 접촉 창구는 누구로 해라, 일일이 지시를 했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심에 최기영 사무부총장도 포섭하고 이정문 중앙위원도 포섭을 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민노당 내 정보를 북한에다 다 주고 300명 당직자 그런 사상 성분 분석까지도 다 주고
그때부터는 북한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당대표 누구 시켜, 사무총장 누구 시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본사에 문의해라. 그렇게 해서 민노당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4월에는 총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 이제 그때 여러분 아시는 군자산의 약속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10년 뒤에 정권 잡는다. 10년 뒤가 바로 2012년 대선이거든. 총선 대선에서 이들이 뭐 정권을 잡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웃었습니다. 아니 그때 군자산에 약속할 때 민노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2012년 총선 대선 때 보니까 진짜 정권을 잡을 뻔 하다가 놓친 거예요. 내가 이야 충격받았어. 이 사람의 능력들이 대단하구나. 북한과 연결된 그들의 대남 공작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2011년도에 북한의 공작기관 이호국이 바로 왕제산,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에게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딱 명시적은 안 되고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이렇게 지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민노당에다가 더 큰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를 더 가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세력이 만든 국민참여당을 참여시켜라. 참여됐습니다. 유시민이 그걸 이끌고 참여됐습니다. 그런 후에 큰 통합진보당을 만든 후에는 뭐냐면 민주당과 야권연대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총선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 조용한 가운데 바로 민주당에는 한명숙 통역당 주모자의 또 부인이자 거기에 연루자인 한명숙이가 민주당 대표였는데 거기하고 이정희가 대표 있는 바로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총선 대선에서 연합해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종북 세력들이 쫙 포진해서 그거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 4월 총선을 해봤더니 통진당의 실체를 모르는 또 국민들이 쏘아가지고요. 국민 지지율이 10.3% 투표를 해줬어요. 220만 표를 줬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13석을 했는데 그 중에 2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의원 여러 명이 당선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10%가 더 되는 통진당과 문재인을 앞서는 민주당이 이제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대선에 임하면 이거는 100% 문재인이 이기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공동정부 이석기가 결국은 이제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끌어가겠구나. 이제 대한민국 끝장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 전에 왕제산이라는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정권 잡겠다는 의도가 이미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상이 그렇게 무지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살고 싶지 않고 30kg 되는 돌을 머리에 쥐고 자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고통지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5월달에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투표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신문에서 2, 3개월 동안 막 그냥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이 이거 통진당이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10.3%에서 2, 3%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몇 개월 지난 뒤에 민주당이 통진당 하고는 야권 연대 대선에서 못하겠다 하면서 별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혼자 민주당이 나서고 이정희도 또 독자적으로 나서가 평판 치고 그런 상황에서도요. 2012년 12월 9일인가 12월 19일인가요? 그렇게 대선에서 오전까지는 문재인이 이겼는데 오후에 노인네들이 막 뛰쳐나와서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통진당 10%의 상태, 그 내분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10%가 넘는 통진당 그냥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연합해서 야권연대해서 했으면 결국은 민주당과 통진당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를 우리는 국민들은 보게 됐어요. 그러면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누가 실권을 잡을까? 100% 이석기가 실권을 잡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민노당, 정교조, 범민련 할 것 없이 1,000몇백 개의 좌파단체가 다 연대체를 구성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통진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충북 동지회 했죠. 거기에 충북 동지회가 간첩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다가요 2020년도에 7월달에 북한 대남 공작 기관에다가 문의하기를 통지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이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시가 내려지기 통지문이 다시 오기를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는데 나중에 후보가 된 걸 보면 북한의 야리가 있었다. 지금 2012년 대선도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되는 것도 그래. 북한의 내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공작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지금 공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 번만 대선에서 선택장관은 대한민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은요, 이제는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되었으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멸했어요. 김국성 선생이라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어떤 총책이었던 분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됐으면 1년 안에 연방제 통일이 된다고. 저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분야에 관찰을 해왔고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재명이 됐더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딱 출범하고 나서 2, 3개월 안에 저는 공항이 폐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재명 때문에 난 이미 갈 거야. 이미? 말 쉽습니까? 재산이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줄줄 빠져나가면 이재명이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공항 폐쇄 갈 사람은 가고 그냥 부자들은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조치하죠. 북한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제3의 주의 있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할 때 주요 정당이 2개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유력 후보가 2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3의 줄이 대한민국은 없다고. 체제 줄다리기는 정확하게 2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 연결된 선입니다. 한쪽은 아닙니다. 한쪽은 무능하고 한쪽은 아무 생각이 없고 한쪽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한민국이 한쪽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 선 밖에서 관철의 세력이 있고 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세력 안에서 좌우로 해가지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선택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이 관철의 세력 한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무능하고 사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 우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을 완전히 먹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냥 대한민국 끝잖아.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니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이번 대선 전에 민주당 내에 당 게시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낙연과의 어떤 그 이재명과의 경선 과정에서 올라온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의 통째로 당을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그룹 배후에는 경기도구에는 이석기 그룹이 있고 그들이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당대표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통진당 세력이 이제 언제 민주당에 들어왔냐고요. 옛날에 통진당이 깨졌잖아요. 깨지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통진당이 없어졌네? 이야 역시 잘했어. 잘하기는 뭘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독약그릇입니다. 여기에 독약그릇인데 청산가리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해체해야 없어진 건데 이 벽을 깨가지고 논두렁에다 던진 거야. 그랬더니 이 독약이 논두렁으로 쭉 퍼져가지고 논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독약이 없어진 줄 알아. 어디로 흘러간지는 몰라요. 통진당이 아우 사건 때문에 2014년도에요.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진성당원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통진당 내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흘러간지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갔나 했더니 민중당으로 들어갔다, 진보당으로 들어갔다, 뭐 어디로 들어갔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대선에 드러났는데 민주당을 다 먹어버리고 이석기가 이석기가 9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아무 사건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이석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성남시의 예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쫙쫙 빨아먹으면서 전국적인 세력을 확장했고 이들의 세력이 이제는 가히 국가적 세력으로 중추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2010년 지방선거 이재명이가 당선될 때 바로 김미희라고 민노당 바로 경기도구야 이석기 그룹입니다. 이 사람이 양보를 하고 야권 연대를 해줌으로써 이재명이가 당선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인수위원장에 김미희를 임명하고 그 안에 경기도구야를 쫙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눔환경이라는 그런 신생업체에다가 성남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돈이 경기도 동부연합의 자산으로 다 활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역을 완전히 지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시는 경기도 부연합과 이재명의 공동 정치를 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 갔다가 이제는 민주당 내로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로 볼 게 아니고 그럼 이재명이 지금 만약에 구속되면 어떻게 되지? 이재명이 구속됐다 짝짝짝짝짝 아니고요. 그때 이재명과 함께 들어갔던 경기도구에 민주당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손절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할 거냐?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겠죠. 이낙연을 세울 수도 있고 김부겸을 세울 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 우리는 사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여 이재명은 사실은 참 대한민국이 건국
출처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이재명이 책에 보니까요.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족 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 그건 뭐냐면 박헌영이 만든 인민공화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어쨌든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줄다리기다.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두 개의 줄밖에는 없다는 것. 이제는 한 번만 심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반체제 세력이 어떤 것인지 꼭 알려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양동환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바로 민주 세력이니 진보 세력으로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들을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우문화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려야 돼요. 사상적 실체를.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래서 양의 탈을 벗기고 그들이 민주 세력이 진보 세력이 아니고 실제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국민 교육 운동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요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라 했더니 10%밖에 안 들어요. 이미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여론조사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진보 권력에 100%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상지형을 진보와 보수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는 정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사전에 보니까 진보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자,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 진보 세력이라 함은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치학적 의미의 진보 세력이라 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 레닌, 또 김일성, 박헌영, 모태동까지 모두 심지어는 조국도 그 진보 집권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진보 세력이라 함은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 자기들을 실체를 감추는 사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 포장하는 용어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국민들만 진보 세력이 좋은 세력을 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토록 위태롭게 빠뜨린 겁니다. 이제 용어 하나, 진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만 딱 알려주면 상당수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설명해주고 한 3분, 5분 정도 설명해준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고 그랬더니 아니 몰랐지요. 지금요 제가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거는 좌익을 도우는 행위라고 끝없이 강요를 하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잖아.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 손들어. 대한민국 세력 다 들어요. 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체제로 간다. 그것이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손들어. 안 들어. 자 진보의 60% 들던 사람이 5분 만에요
대한민국 세력으로 휙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 정권 빼앗기고 모든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고난과 수고를 당하도록 하냐고요. 5분 만에 끝나요. 우리는 지금 사상에 대한 논리가 우리를 이토록 어렵게 만든다. 그냥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10며칠이면 간다 그러잖아. 왜 40년 돌아간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사상적인 연구된 그 간단 분명한 원리들을 내재화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책자들을 읽고 거기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접목하면 대한민국이 이 전쟁이 너무 쉬울 텐데 왜 이런 어떤 명확한 논리들을 내재화하지 않고 스스로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온 우파들은 보면 모아놓으면 전쟁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호미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 들고 나오고 그냥 짱돌 들고 나오고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냐고. 이제는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모두 다 우파 국민들이 탑재를 하고 하면 반드시 우리도 사상적인 각성만 제대로 되면 이제는 모래알이 아니고 바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좌파들을 완전히 분쇄해버리고 저거는 정의의 세력이 아니고 불의의 세력이고 저거는 뭐냐면 사악한 세력이고 거짓의 세력이고 사기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각성한다면 이 전쟁은 쉽사리 끝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이런 용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런 용어로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도끼로 나무 밑둥치를 치듯이 계속 쳤는데 또 치고 합니다. 하면 나무가 넘어지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쟁에서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반체제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때리는데 지속적으로 때리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상 이야기 안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런 앞에 지금 나가시다 보면 책도 있으니까 꼭 좀 사서 꼭 읽으시고 학습을 하신 후에 보시면 지금 깜깜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보이면서 어디가 그들의 급소인지 잘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사리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좌파들을 보면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우리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상적 각성만 일어나면 행동이 불붙듯이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도 꼭 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만 깨달을 게 아니고 그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설득을 하려면 또 실패를 합니다. 역공당하면 헉헉거리고 싸우고 막 이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소책자 공부는 제일 쉽습니다. 제가 40년을 연구하고 수십 권의 책을 쓴 그 엑기스를 딱 2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사셔가지고 1,000원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교적으로 해주면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사상적 각성,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하나의 그 깨달음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을 소상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지 않습니다.